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이거 실제로는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디지털 코인이 어떻게 실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것이 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의문을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서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찾아봐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소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꽤나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비트코인이 왜 생겼는지, 사람들이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에 의하여 금융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요, 미국의 집값이 폭락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상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도 집 가계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2008년 미국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은요, IMF 이후에 규제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편이에요. 미국의 은행이 망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는 흔하거든요. 그래도 리만 브라더스 같은 큰 금융기관이 무너지니까 타격이 엄청 컸죠. 이 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은행에 맡긴 돈이 안전한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갑자기 다 날아가는 게 아닌지 이런 불안함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은 재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어떠시겠어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요, 돈을 쓰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경기가 얼어붙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요,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그런 금융기관들을 구제금융으로 살려요. 하지만 일반 시민은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시스템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 정부와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조작해도 될까? 바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매우 신비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일본인 같은 이름이지만 사실은 가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진짜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름 바꾸면 지식의 시작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중앙정부나 기관에 속하지 않았던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토시는 본인의 신원을 숨기면서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요, 진정한 분산형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 그러니까 화폐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복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가가 점점 오르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돈의 양이 일정하다면 사실은 물가가 점점 오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금값, 부동산 가격,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죄다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금값이 오른다, 비트코인이 오른다, 아파트가 오른다. 사실은요, 이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은행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이 예금자에게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은행이 이 100만 원을 금고 속에다가 그냥 넣어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은행은요, 여기에서 10%인 10만 원만 보관을 하고요, 90만 원은 다시 내보내요. 대출로요. 대출받은 90만 원은 다시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예금자를 통해서 다시 은행에 돌아오게 돼요. 은행은 이 90만 원의 10%만 다시 가지고 있고요, 81만 원을 다시 대출을 해서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원래 있던 100만 원은요,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몇 배로 뛰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하는 은행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은행의 존재가 돈이 복사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요, 은행의 존재가 국가에서 인정한 대부업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사태는 더 심각해졌어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돈을 찍어서 시장에다 더 풀었어요. 위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면목 하에 그렇게 했죠.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시장에다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제가 살아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불공평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돈의 복사 현상은 일반 서민들에게 매우 불리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축의 가치가 하락해요.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거든요.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계속 내려가겠죠. 두 번째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화가 생겨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져요.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시장에 푸는 돈은요, 보통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풀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자산과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방식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자기 임기 동안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요. 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은 1, 2년 후에 나타나니까요. 그때는 이미 다른 정권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요. 그 돈이 아파트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따라왔고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계엄 이후에 외국인들도 나갔고요, 개미들도 손 털고 나갔어요. 근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거죠. 42일 동안 연속으로 주식을 사고요, 42일 만에 멈췄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도 시장 방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시 돈을 찍어서 막을 가능성이 높겠죠. 위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요. 그러면 시장에 또 돈이 풀리고요. 그러면 또 다시 물가가 올라가요. 비트코인은 이러한 돈의 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을 해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한정된 공급량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그 숫자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더 많이 찍어낼 수 없고요. 누군가가 복사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거든요.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해지는 방어라는 이야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요. 새로 채굴하는 금의 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거든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블록체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거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부는요,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채굴자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요.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의 난이도는 높아져요. 그것에 비해서 보상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은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엇에서 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희소성과 신뢰예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자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가격 변동성이 현재까지는 매우 커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방한 수많은 코인들이 이미 많이 존재를 하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사기나 버블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투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기 전에 그냥 빨리 사라. 이해하고 사면 늦는다. 결국에는 가격은 다 올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 20번만 주식을 사고요. 그 중에 3, 4번만 맞춰도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살아. 공부 많이 하고 내 인생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20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런 신중한 접근 방법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의 친숙함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등장을 했다는 걸 한번 알아봤어요. 무한정 복사되는 법정 화폐와는 달리요.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가치 보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죄다 위험이 따르고요.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까요? 오늘 영상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경제와 투자 이야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